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왜 검색하셨습니까? 범행에 참고하려고 하신 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신 대로 취재진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지수 기자, 네. 지금 영상 보니까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들리거든요. 네, 아주 작게 다른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 새벽 7시쯤 관악서를 나서는 모습이 저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 범행 계획했다는 것을 인정하냐 이 취재진 질문에 아주 작게 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왜 그랬냐, 언제부터 계획했냐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짧게 대답하고 소송차에 올라탔는데요. 이 검찰 오늘 이 송치받은 사건 신림 흉기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 꾸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한 이 사건 철저히 수사해서 계획 범죄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겠다. 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승재현 의원, 네네. 계획했느냐 들릴 듯 말 듯하게 예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정황을 보면요. 사전에 스마트폰 초기화를 하고 또 홍콩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 검색을 해보고 네. 그런 거 종합을 해보면 계획 범죄의 정황으로 볼 수 있나요, 이거? 먼저 한 세 가지만 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제가 뭐 이야기하는 중에 저는 지금 방금 나와 있는 저 모습도 얼굴에 가장 분노가 극단으로 치밀어 있는 얼굴인 듯해요. 보통 우리가 누구 얼굴에- 저 예, 지금 저 조선 얼굴이요? 예, 예. 어. 보통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 얼굴 근육이 빠져요.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빠지는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얼굴에 힘이 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눈이 이렇게 들어가듯이 힘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죄송합니다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영장 실질 들어갔을 때 이 죄송합니다하고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기자님들 더 이상 나에게 묻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지금 들리는 듯해서 지금도 여전히 조선은 전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범죄 전문가로서 그렇게 분석을 하신다는 그렇게 거잖아요.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최초의 범죄를 계획했을 때는 치밀한 계획을 했어요. 초기화시키고 고의로 PC를 파손했으니까 증거를 인멸했잖아요. 네. 그런데 범죄 현장에 갔는 당시는 그거와 전혀 달라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서 분명히 자기가 잡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범했으니까 네. 앞, 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오. 그러면 앞에 계획했는 거와 달리 뒤에 뭔가 그런 계획을 다 무시하고도 범행 현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뭔가 트리거가 있었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다 이루면 흔히 말해서 굉장히 이렇게 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뭐 허탈해지기도 하죠. 이렇게 예. 빠지죠. 제가 봤을 때 마지막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를 다 했고 범죄를 완성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범죄를 이루었다는 느낌. 그 계단에 이렇게 털썩 예, 주저앉았던 앉았을 그 때. 모습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그 순간에도 거짓말해요. 나 판단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도 자기가 범죄를 했으면 보통 그 정도 상황이면 다 잡혀가거든요. 이실 짓고 쭉 타고 넘어가는데 지금도 범죄 후에 조선의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핑계를 위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검찰이 전담반을 꾸린다고 얘기하니까 저희한테 답을 주세요. 이게 왜 그랬냐라고 말을 하면 제가 정확하게 형사정책적으로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제는 제발 쉽게 묻지마 범죄, 제발 쉽게 사이코패스가 정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답을 검찰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 정답은 검찰이 어쨌든 조사를 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쭉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조선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승의원 진단도 비슷한가요? 뭐 저희들은 어차피 직접 제가 조선하고 뭐 하루라도 이틀이라고 라포라도 형성했으면 그러니까 관계라도 형성이 되었으면 더 쉽게 말씀을 그렇죠, 드릴 수 네. 있는데 파편 네 가지를 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보통 사이코패스 PCLR이라는 거는 첫 번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 개인적인 특이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 특이 성향 중에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잘 조종할 수 있으면 그게 사이코패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거짓말 잘하고 국민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는 그 피해자에 대한 연민, 공감, 동정이 없으면 흔히 말해 감정, 이모션인데 네. 그런 감정적인 연민이 전혀 없어요. 첫 번째 유족분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그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 그 고의는 정말 마지막까지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고의가 있는데 단 한 번의 연민도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생활 양식, 패턴을 정하는데 그 패턴이 목적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굉장히 무의미하고 남에게 기생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정확하게 사이코패스의 생활 패턴인데 그런 모습 보이죠. 마지막이 반사회성인데 이미 소년원 송치가 14번 있었고 분명히 사회적인 어떤 질서에 적응 안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과 3범이 존재한다는 거는 분명히 사회에 대한 질서에 대한 그 존중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분면에 다 특징 한 가지씩은 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조선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PCR을 하면 분명히 성격장애입니다. 범죄 원인은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고칠 수 없다, 어렵다. 그래서 형종을 정할 때도 좀 무거운 형종을 정하고 형기를 정할 때도 좀 이렇게 높은 형기를 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네. 그런 부분 검찰이 잘 수사해서 공소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그러면 그 사이코패스 성향에 들어가나요? 한 보도를 보니까요. 범행 전에 지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법이 없었으면 사람을 많이 살해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보도가 좀 있거든요. 저게 이제 저희들이 말했을 때 이게 하나의 어떤 파편을 딱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말 못하지만 저런 행동이 끊임없이 계속 쭉 이어져 왔다면 네. 즉 소년부 그 송치를 받았을 때에도 나는 사회 질서를 지키고 싶지 않아. 사회 질서는 나에게 옥죄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싫어.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킨 사람만 사회적인 이득을 받고 나는 그 사회적 이득으로부터 나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이득을 받은 기득권들을 나는 싫어해. 그래서 죽이고 싶어. 그랬다면 사이코패스죠. 야, 일단은 그건 어쨌든 뭐 어제 사이코패스 검사도 받았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을 텐데 어떠한 정황들이 또 다시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선이요. 과거에 이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 경력 자료가 1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소년범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이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처벌을 많이 받았죠, 이 사람이. 17번이나 받았는데 그 처벌이 하나같이 중형은 아니었고 더군다나 뭐 20살에 했던 거는 이제 묻지마 폭행이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건 기껏 한 1년, 2년 정도의 수용 밖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상당히 반사회적인 사고를 했고 또 워낙에 범죄의 습벽이 뭐 짙어서 그런 이제 범죄를 반복하다 보니까 신사회적인 훈련을 교육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청소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처벌만 받고 교육을 못 받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게 이제 앞으로의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승재현 의원. 그리고요. 이 조선을 보면 대놓고 흉기를 들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거든요. 네네. 이렇게 흉기를 들고서 도시를 활보하는 거. 이거 문제 없나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우리 MBN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우리 사회를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제가 1960년대, 70년대는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살기 힘들었지 그 게마인 샤프트라 그러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생활의 규율에 대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왔고 그때는 흉기를 몸에 소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안전한 사회였기 때문에 네. 흉기를 들고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경범죄 처벌법. 그러니까 사람을 놀래키거나 흉기를 들고 뭔가 사회적으로 그냥 반사회성을 띈다 정도에 해당되는 범죄로만 치부해 왔어요. 아, 그게 경범죄라고요? 예. 그러니까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하철역에 보면 이렇게 그 경호원 모습을 하시고 이렇게 몇 개 좀 차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삼당봉 차고 있으면 네네. 그거 경범죄 처벌법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 대한민국이 정말 안전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런 위험한 물건 가지고 있는 거 이제는 쉽게 보지 말고 좀 엄중하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경범죄, 이거는 단순 경범죄가 아니다. 그게 그렇죠. 더 높게 봐야 된다. 높게 이런 봐야 얘기군요. 되는 것이고 지금 그 흉기로 분명히 사회적인 어떤 위해성이 드러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흉기가 안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네. 그럼 첫 번째 흉기를 가지는 걸 단순히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면 흉기 가지는 거 그렇게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네네. 흉기를 가지면 분명히 위험하고 이 흉기 가지는 것은 적어도 실행행위의 전 단계로서 우리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사람은 부족하고 제도는 당연히 그 부족한 점을 더 부족하게 만들어 놓았겠죠. 이런 부분을 좀 메꾸어서 이제는 흉기 들고 다니는 것 좀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때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흉기를 소지하고 이 도심을 활보하는 거 이거 현행법에서는 경범죄 처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승재현 위원의 지금 생각은 이 자체만으로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범죄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더 크게 좀 봐야 한다. 그런 조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지금 네. 범행이 일어난 신림동 여기 추모 공간이 조성이 돼 있는데 네. 여기에 성금함 때문에 지금 논란이더라고요, 또. 맞습니다. 한 남성의 뻔뻔한 사연이 소개가 됐습니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60대로 추정되는 한 중년 남성이 이 추모 공간에 가짜 성금함을 가져다 놨다라고 합니다. 정체불명의 과일 박스에 저렇게 유족 올림, 유족 드림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유족들의 동의 전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모금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추모 현장을 찾은 이 유족의 지인이 이를 발견해서 치우려고 했지만 해당 남성 계속해서 모금함을 현장으로 가져다 놨다라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야 모금함을 들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 이 다음 날에도 추모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날에는 벽에 붙어 있는 추모 포스트잇을 제멋대로 떼어내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추모 공간 27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안내문을 또 제멋대로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과 관련 상인들은요. 추모 공간 언제까지 운영할지 상의된 바 전혀 없다. 이 남성이 멋대로 붙인 거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요. 이쪽에는 글쎄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는데 성금함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사진 보면 지금 경찰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이 함을 안에 보면 지폐도 보이고요. 동전도 보이고요. 정말 누군가 지나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쌍한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돈을 넣은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지숙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가짜 성금함이라고 하는데 한민수 대변인, 네. 이 끔찍한 사건을 지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거 아니에요, 이거? 특히 그 목격한 누리꾼 얘기를 보면은 그 현장에 유족분들도 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족들이 저 성금함이랄지 저 자체 행위가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다 하면서 또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정말 저 희생당하신 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이 저렇게 끔찍한 변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국화를 한 송이 올리고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그런 모습들이 한 분 한 분의 그런 그 위로와 그다음에 치유를 담은 말씀 이런 정성들이 유족들에게는 상당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네. 저도 유족을 만나 보니까. 근데 저 현장에서 저렇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돈벌이 수단으로 한 것 같아요. 몇 푼이라도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건 정말 유족들에게 또 제2차에 또 상처를 드리는 거고 저 모습을 본 많은 시민들 또 상처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건 저분도 제정신 아닌 것 같긴 한데 아이 그거는 뭐 아직은 모르니까 그건 뭐 단정 조선처럼 단정해서 할 얘기는 그렇겠죠. 근데 뭐 제발 저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요. 이 조선의 범행 이후에요. 비슷한 범죄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보도를 보셨죠?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도 올라와 있고요. 그중에 한 명이 체포가 돼서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예고글 왜 올리셨습니까? 조선시를 따라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반성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살인 의도 있으셨습니까? 여성만 겨냥한 이유 따로 있습니까? 자수는 왜 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승지현 의원, 지금 이 신림동 사건 예.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민들이 다들 불안해하는데 더 불안한 거는 계속해서 지금 모방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계속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2번이나 경범죄 처벌법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저 행동도 과거에는 사람을 놀래키는 행동, 그러니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으로 경범죄로 처벌했어요. 우리가 만우절날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거 다 흔히 말해서 거짓말, 네. 굉장히 경악스러운 거짓말 했을 때 다 그걸 경범죄로 가니 저런 행동 중에 일부 행동들을 다 경범죄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 해봤자 어차피 경범죄 또 말씀드리는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국가가 줬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좀 이렇게 뼈아픈 반성을 국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세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렇게 협박하는 거 저 협박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협박을 넘어서 정말 그 범죄의 실질적인 준비를 했다면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살인 예비, 강도 예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살인 예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냥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하고는 존재의 평면이 다르니까 진짜 칼을 사고 취소했다 할지라도 예비의 무정령한 행위에서 결국 기수가 되었다면, 샀다면 그 순간에 기소라면 저는 살인 예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청자 여러분,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저런 행동하는 것 저는 테러라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는 테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테러방지법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저렇게 협박하는 사람, 저는 테러라고 보고, 테러방지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테러 단체에 가입했을 때만 처벌해요. IS에 가입했을 때 처벌하듯이. 그런 어떤 처벌 규정만 있으니까 좀 저런 행동은 협박죄를 넘어서 예비죄를 넘어서 테러 행위로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서 좀 강력하게 처벌해야 저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개인 호신용품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예방 대책도 하루빨리 좀 강력하게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